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제가 개봉을 한 지금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영화를 먼저 보게 돼서 이 영화를 좀 리뷰해보고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홍콩 누아르 영화에 해당됩니다. 이 작품은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영화를 먼저 보긴 했지만 무슨 특별하게 홍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본 소감을 말씀드리니까 홍보성으로 이해해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빅 유튜버도 아니고요. 자, 자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일단은 유덕화의 얼굴이 일단 보입니다. 이 유덕화가 61년생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스크린에서 그 젊은 시절에 한 30년, 40년 전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는 진짜 관리의 대마왕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지금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 유덕화 그다음에 연문에서 조연으로 이름을 알렸고 사실은 이제 두기봉 감독의 흑사회라든가 두기봉의 영화들에서 이 얼굴을 알린 누아르의 얼굴로 지금 나타나는 최근에 인가동이 연기파 배우죠. 인가동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 이제 그 청춘 영화죠. 청설 그리고 점프 가신 등으로 이제 스타덤에 올라서 대륙에서 무대를 옮겨가지고 이제 홍콩과 대륙 그리고 대만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는 이제 펑유엔 이렇게 좀 세대가 다른 배우들이 이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카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임다라가 일종의 그 특별 출연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자맹이라는 영화가 이제 예고하고 있는 그 예상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홍콩에서 2024년 그러니까 1월 달에 개봉이 됐으니까 사실은 국내 개봉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영화고요. 또 때마침 작년 말에 개봉해서 지금 공개 예정인 유덕화와 양조위의 골드핑거 금수지에 앞서서 공개가 될 예정의 영화는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될 예정이네요. 이 작품은 일단은 이 연출자가 관지요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관지요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익숙한 감독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홍콩 영화가 뭐 전성기를 지나고 크게 주목받은 바는 별로 없죠. 이 제이슨 관지요 감독은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언급되고 있는 게 촬영 부분이죠. 원래는 사진 작가이자 촬영 감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홍콩의 그 일종의 청룡 영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상장에서 두 번의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한편은 이제 무쌍이라는 주윤발과 곽부성이 출연한 누아르 영화였고요. 또 한 번은 그 본인이 직접 왕정과 연출한 추룡에서 촬영 감독을 맡아서 두 번의 금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촬영 감독 겸 감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 홍콩 영화라는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무간도 이후에 홍콩 누아르 영화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화 나름대로의 이제 장르적 수작들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볼만한 영화들은 적어도 나왔다는 거죠.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의 걸작들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꾸준히 꽤 괜찮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뭐 무쌍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무쌍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독화로 치자면 쇼크웨이브나 쇼크웨이브 2 이 영화에서는 일단 폭탄 제거반을 소재로 해서 그 홍콩이 위기에 몰린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최근 들어서 무간도 이후에 나오는 홍콩 누아르 액션물들 장르의 영화들의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외부적 위협에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예 이 홍콩 반환 이전에 영국 시대 범죄자 이야기를 다루는 추룡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추룡은 그 계속 이 올해도 작년에도 개봉이었던 그 풍구기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홍콩의 그 염정공소라고 하는 염정공소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정화기관 풍제기시군요. 네, 풍후기제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풍재깃이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가 아마 극장 개봉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좀 인기를 끌은 작품 같습니다. 양조위의 인기와 더불어서 작년 7월에 개봉돼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한 양조위 곽부성의 영화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곽부성의 역할을 연기했던 인물이 이제 유독화가 연기에 이 출연해서 조연으로 연기를 하는 그 열악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고 그 과거에 유독화가 그 전성기 시절에 열악 2부작, 뇌락정구 2부작을 해서 주연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유국창 감독의 영화였고요. 견재단이 연기한 인물은 이제 과거에 그 범죄자로 이름을 날렸었던 인물이죠. 그 뇌락이라고는 열악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누구죠? 열악이 그냥 했었던 인물인데 그 실존 인물 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얘기가 이제 추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지호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왕정과 같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작 그 이미 오리지널이 돼서 파오라고 그러죠. 생각났네요. 파오라고 하는 범죄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별명인데 실제 인물입니다만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제 파오의 이야기에 이제 유독화가 곁다리를 좀 껴서 만들어진 영화가 추룡입니다. 그래서 추룡 2라고 하는 영화 사실 전혀 스토리적인 연관성이 없고 역시 홍콩 반환 이전의 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작품도 왕정이 연출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일단 지금 이 흥행 포인트에서 자맹은 유독화가 일단 악역을 연기했다는 거죠. 유독화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선 좀 선한 인물들로 굉장히 많이 연기를 했는데 유독화가 악역을 연기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6년 전에 2008년도에 역시 호평을 받았던 이동승 감독의 무간도 포라는 제목은 사실 그냥 국내 제명이고요. 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작인데 마약 중독자들의 실제 모습으로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마약 중독자 여성을 연기한 장정초가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입 경찰인 오은조, 그 다음에 마약왕으로 유독화가 등장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보였습니다. 쿤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 트라이앵글 시대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 시대를 약간 차용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마약의 문제점을 같이 사회 고발성까지 갖고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독화가 악역을 연기한 바가 있죠. 자, 잠행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사이버 온라인을 이용해서 마약 판매를 시행하는 거대 마약 조직의 수괴로 유독화가 등장을 합니다. 다만 이 자맹이라는 영화가 아쉽게도 이 실제적 완성도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촬영이라든가 이 관자유 감독이 촬영 감독이니만큼의 이 촬영 자체 개별 씬과 씬에 있어서의 완성도는 상당한 편입니다. 물론 CG라든가 일부 장면에서 조금 위화감이 있는 장면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장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상당히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배우들로 구축되어 있어요. 뭐 유독화는 물론이고 이 영화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임가동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좀 80년대 태생이라서 약간 40대 접어든 펑이엔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낯설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영화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배우들의 연기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촬영도 좋고요. 비주얼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톤 자체가 샤프한 최근에 이제 홍콩 영화들에 나오는 감정을 배제한 되게 차가운 스릴러 영화 장르에 속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이 영화의 제작자가 유독화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영화는 약간 중심이 좀 무너져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범죄 영화인데요. 이게 실제에 근거한 영화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각본적 설정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홍콩 영화들은 최근에 실제 범죄 사례를 다루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콩 반환 이전에 영국령 시절의 범죄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뭐 가상의 이야기를 그 가상의 적이 홍콩 사회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설정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스톰 시리즈라든가 뭐 파이어 스톰이라든가 뭐 지스톰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내에서는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응은 별로 좋지 않죠. 그 반응이 국내 관객들한테 좋지 않은 점은 이제 국내 관객들이 특히 핍진성을 중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과거부터 영웅본색 86년도에 나왔던 영웅본색부터가 사실은 이제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뭐 53의 영화들은 장피에르 멜빌의 그 프렌치 누아르의 영향 스타일을 따르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유교적 정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영화에다가 홍콩 영화의 오랜 전통의 무술 영화의 액션적인 그런 폭력 미학의 정체성을 갖다가 더해서 특유의 영화적 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계를 이제 아주 좀 새롭게 스타일로 만드는 차가운 스릴러 스타일로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감정적 공명을 크게 집어넣었던 영화가 무간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당연히 영화가 괜찮았으니까 마틴 스코세지까지도 디파스티드라는 영화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구축을 했던 거고요. 최근 들어 만들어진 벌써 이제 무간도가 나온 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유덕화도 그 잠복 경찰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잠행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잠복 경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잠행에서 마약왕인 그 이 유독화 캐릭터가 있는 거고요. 그 이 캐릭터의 이름이 임진환입니다. 임진환이고요. 임진환이라는 이름도 약간 재미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지 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지람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쓰는데 이 조지람은 영화 속에서 이 임진환과 잠복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임가동 이 캐릭터가 15년간 범죄 조직 안에서 15년간 알고 있는 사이로 등장을 하고 최초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조지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홍콩의 그 가수 겸 배우인 임자상의 이름과 영어 이름이 같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인용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범죄 영화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일종의 스토리가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독화라고 하는 인물에게 부여가 되어 있고 그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기본적 목적은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해서 동인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범죄 규모가 너무 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 묘사되는 범죄자들의 모습은 이 너무 조직 자체의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는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기준 자체가 사적인 이야기로 풀어가고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이 홍콩 영화에서 자주 봤었던 그 인물과 인물 사이 그리고 잠복 경찰의 정체성의 혼란 이런 문제들이 자명에서도 보여집니다. 이 둘은 사적으로 15년간 맺어진 관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저기 뭡니까 흔히 보듯이 진짜 보스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시나리오적으로 30분 안에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강호문이라고 지금 이 예고 스틸에 등장하지 않지만 강호문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일종의 바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덕화가 있기 때문에 유덕화가 실제 영화의 중심 인물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가동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이 조직의 원래 행동대장 같은 인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30분 안이 되면 또 다른 잠복 경찰이 발각되면서 그 일에 개입이 되고 그래서 다른 라인으로 있었던 잠복 경찰인 임가동이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게 좀 이제 시퀀스가 좀 뚝뚝 끊어져 버리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임진아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독하는 임진아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행복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는 사실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범죄가 너무 극악스러운 범죄예요.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사이버 범죄 일종의 그 파밍이라든가 이제 스미싱 같은 이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사이버 루트 다크 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마약을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은밀하기보다는 너무 대놓고 해놓고, 그리고 경찰들과 물리력으로 1대1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규모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범죄 조직의 실제 모습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종의 두기봉의 흑사회 같은 영화들을 보면 나름의 전통과 규율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조직은 상상의 산물에 가까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많기 때문에 휘하에 기관총을 난사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자신들의 사병이 존재를 하고요. 그 사병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일종의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흔히 이제 대부 시퀀스라고 우리가 범죄물들에서 얘기하는데, 대부의 이제 폭력 묘사들이 일상적인 장면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폭력을 교차하면서 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자신의 그런 마피아의 적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거되는 대상들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냥 뭔가 필요에 의해서 제거되는, 소모품으로 제거되는 존재들로 등장을 하는데, 대부에는 나름의 이제 맥락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장대하게 펼쳐지는데, 이 영화는 이 로맨틱 가이로서의 임진한 유덕화의 모습도 지나치게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잃게 되는데, 그 가족들을 잃는 분노가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그 내용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것이 과연 이제 범죄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본격적인 범죄 영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정작 이제 촬영이라든가 스타일의 묘사들은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홍콩 경찰 SDU라고 하고 비오다라고 불리우는 스와트 팀 같은 팀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팀들의 투입 장면들도 상당히 크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 킬러들도 있고, 이 자신의 친구이자 의심되는 대상인 그 임가동을 제거하려는 시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이 사이버 팀의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펑유엔의 활약도 등장하는데, 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자기 걸 서로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경찰, 이 비록 잠복 경찰이지만 이 잠복 경찰들을 한 명 잃고 남아있는 이 임가동과 협력해서 이 임진환이라고 불리는 유덕화가 연기하는 이 마야강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경찰들로 이 잠복 경찰인 임가동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나중에 커가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의 그런 감정적인 흐름들이 잘 묘사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보여지는 것은 임가동과 이 유덕화, 이 두 중심 인물의 일단 오묘한 이상한 우정 관계의 측면이 묘사가 자주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임진환에게 주어지는 서사가 악역으로서는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잃은 게 이 영화 속에서 피해를 본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정작 그가 하는 일들은 다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범죄 영화가 될 수도 있었던 영화예요. 뭐냐면 새롭게 이제 그 보여지는 다크웹 등을 활용한 이 범죄의 양식을 좀 더 리서치가 돼서 그 형태들을 잘 보여주었다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범죄의 리포트 같은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영화의 액션 시퀀스도 그 시퀀스 자체로서는 다 훌륭합니다. 전가락이라고 하는 또 이 홍콩의 대가 무술 감독이 연출한 액션 시퀀스도 않은데, 나쁘지 않고, 연출 자체는 뭐 그 와인 셀러를 배경으로 해서 액션 연출이 한번 이루어져요. 이 펑이엔과 임가동과 이제 킬러
배우가 이제 얽혀서 나오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 기관총들을 중심으로 한 총격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뭔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감정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게 최근 들어서 홍콩 누아르 영화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측면이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매력이 반감되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명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 영화가 대규모 개봉을 이룰 만한 그런 영화 사이즈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국내에선 적어도 이 배우들의 이름값에 비하면 완성도도 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매력이 있는 61년생이고, 임가동 같은 경우는 67년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다라는 50년대 태생인데, 어쨌든 그때 그 시절 30년 40년 전에 그때 스타 대배우들이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연기를 펼쳐주고, 그다음에 멋지게 촬영되었지만 이 각본적으로 이야기가 보여주는 좀 일관적 톤 자체가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이 영화 소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반감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좀 변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유덕화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스타 이미지가 로맨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확실하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장르 영화라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나쁜 놈이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애매한 구석이 있는 그런 감정적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또 홍콩 느와르의 한 편으로서 한번 또 뭐 경험해볼 만한 작품이긴 합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유덕화라고 하는 배우, 그리고 최근의 관객들에게 좀 낯설지만 상당히 뛰어난 그 연기를 보여주는 임가동이라는 배우를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기대했던 것들에 비하면 조금은 이런 좀 지금 나열되고 있는 영화들과 뭐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영화긴 하겠습니다만, 뭐 걸작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어쨌든 또 새로운 한 편의 느와르 영화로서 자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 흐름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그래서 아쉬움도 좀 남는 영화입니다만, 뭐 영화라고 하는 건 주관적 감성이기 때문에 뭐 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일단은 자명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본 소감을 좀 남겨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